나는 며느리가 가방 하나를 호수에 던져놓고 차를 몰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황급히 달려갔고 가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제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를. 나는 나지막이 기도하며 떨리는 손으로 축축한 지퍼를 더듬었다. 가방을 물가로 끌어올려 억지로 지퍼를 열었을 때 내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 안에 펼쳐진 광경은 내 온몸을 떨리게 했다. 평온했던 10월의 어느 저녁이 어떻게 내 생에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된 걸까? 그때는 저녁 7시 15분이었다. 내가 시간을 아는 것은 막 차를 끓여 마시려다 부엌 시계를 얼핏 보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낡은 시계였다. 나는 집 앞 현관에 서 있었다. 이 집은 내가 외동아들 지훈이를 키워낸 곳이다. 6달 전 지훈이를 땅에 묻은 후로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많은 과거의 추억으로 가득 차버렸다. 가만히 서 있어도 셔츠 아래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그런 더위였다. 바로 그때 나는 며느리 서연이의 은색 세단을 보았다. 흙길을 따라 달려오며 먼지를 휘날렸다.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 그는 미친 듯이 운전하고 있었다. 엔진에서 부자연스러운 굉음이 터져 나왔다. 뭔가 잘못되었다. 아주 심하게. 나는 저 길을 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자주 데리고 산책하던 길이었다. 뭔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도 저렇게 운전하지 않는다. 내 손에 들려있던 자차는 쨍 소리를 내며 현관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눈은 서연에게 못 박혀 있었다. 서연은 노른자처럼 차에서 굴러나왔다.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지훈이가 선물해준 그 원피스였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다. 엄청나게 울거나 소리를 질렀거나 혹은 둘 다 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트렁크를 열었고 너무 세게 잡아당겨 문이 뜯겨 나갈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여행 가방을 보았다. 그 빌어먹을 깔색 가죽 가방. 지훈이와 결혼할 때 내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네 꿈을 가지고 어디든 가렴. 그날 나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정말 바보 같았다. 너무 순진했다. 서연은 트렁크에서 가방을 끌어냈다. 매우 무거워 보였다. 몸이 기울어지는 정도와 떨리는 팔뚝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좌우를 살폈다. 긴장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 나는 그 눈빛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물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의 모든 무게,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다. 서연아, 나는 현관에서 소리쳤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어쩌면 서연이 나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가방을 한 번, 두 번 흔들더니 세 번째의 호수 안으로 힘껏 던져 넣었다. 무거운 물체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새들이 날아올랐으며 물보라가 튀었다. 공기를 갈랐고 새들이 날아올랐으며 물보라가 튀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가방이 잠시 떠다니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차로 달려갔다. 남겨진 것은 먼지와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다. 나는 10초, 20초, 30초 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내 머리는 방금 본 광경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서연, 여행 가방, 호수, 그리고 그의 그 절망적인 행동, 맙소사, 일이 정말 커졌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등골을 타고 한기가 치솟았다. 내 머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다리가 먼저 움직였다. 나는 뛰기 시작했다. 내 면녀관도 움직였다. 지난 몇 년간 한 관도 내본 적 없는 속도였다. 무릎은 비명을 질렀고 가슴은 비명을 질렀고 내 슬리퍼는 먼지를 휘날렸다. 호수는 약 100m 떨어져 있었다. 어쩌면 더 가깝고 어쩌면 더 멀었을지도 모른다. 알 수 없었다. 다만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뿐이었다. 호수가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격렬하게 두드렸다.
그 가방은 아직 그곳에 떠 있었다.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가죽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색이 짙어지고 무거워져 있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호수물은 차가웠다.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물은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다. 호수 바닥의 진흙이 내 발을 빨아들였다. 슬리퍼 한 짝을 거의 잃을 뻔했다. 나는 팔을 뻗어 여행 가방의 끈 하나를 움켜쥐었다. 힘껏 잡아당겼다. 정말 너무 무거웠다. 마치 돌멩이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나는 그 더 끔찍한 것이 무엇일지 감히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더 큰 힘을 썼다. 팔이 후들거렸다. 호수물이 내 얼굴에 튀었다. 마침내 가방이 움직였다. 나는 가방을 물가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나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미약하고 둔탁한 소리. 여행 가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안 돼, 안 돼. 그럴 리 없어. 맙소사, 제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를. 나는 더 빠르고 더 절박하게 끌어당겼다. 가방을 물가에 드러난 모래사장으로 끌어냈다. 나는 가방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지퍼를 더듬었다. 손으로 지퍼를 더듬었다. 지퍼는 지퍼에 젖어 있고 약간 녹슬어 뻑뻑했다. 내 손가락은 계속 미끄러졌다. 빨리, 나는 이를, 빨리, 빨리, 빨리. 내가 들어 올린 것은 온 세상을 멈추게 했다. 내 심장은 뛰기를 멈추었고 공기는 목에 걸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곳에 축축한 옅은 파란색 담요에 쌓여있는 것은 아기였다. 갓 태어난 아기.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게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피부는 밀랍처럼 창백했다. 나는 굳게 닫혀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다. 맙소사, 맙소사. 내 손은 너무 떨려서 아기를 거의 안을 수 없었다. 나는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아기를 가방에서 꺼냈다. 아기는 차가웠다. 정말 너무 차가웠다. 모래 한 봉지보다도 가벼운 무게였다. 작은 머리는 내 손바닥에 꼭 맞았다. 탯줄은 작은 끈으로 묶여 있었다. 끈이었다. 의료용 클립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끈이었다. 그냥 평범한 끈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집에서 몰래 아무 도움 없이 한 것처럼. 아무 도움 없이 한 것처럼. 아는 계속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아기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이었다. 아기는 숨을 쉬고 있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다. 다리가 너무 풀려 거의 설 수가 없었다. 나는 생전 가장 빠른 속도로 집을 향해 달렸다. 축축한 옷에서 물이 계속 떨어졌다. 맨발로 길가에 돌을 밟아 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공포, 오직 절박함, 오직 내 품에서 떨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필사적인 갈망뿐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도움을 구하는 소리였을지도, 어쩌면 맙소사하는 소리였을지도, 어쩌면 그냥 횡설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부엌의 전화를 움켜쥐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내 손가락은 버튼 위에서 계속 미끄러졌고 전화기를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기요. 나는 울부짖었다. 호수에서 아기를 찾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너무 차가워요. 온몸이 떨려요. 제발 빨리 사람을 보내주세요.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주소를 알려주세요. 나는 주소를 말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아기를 평평한 곳에 눕히라고 했다. 나는 한 손으로 부엌 식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접시, 서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식탁 위에 눕혔다.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게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아직 숨을 쉬나요? 나는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다. 아기 가슴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나는 보았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아주 미약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은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만 볼 수 있었다.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아주 미약해요. 좋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의 몸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구급차가 이미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서투르고 절망적인 움직임으로 그 작은 몸을 닦았다. 매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나는 깨끗한 수건으로 아기를 감싸고 다시 안았다. 아기를 내 가슴에 꼭 안았다. 나도 모르게 아기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본능이었다. 견뎌야 해. 나는 아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제발 견뎌야 해. 곧 도착할 거야. 너를 도우러 올 거야. 구급차를 기다리는 몇 분은 내 생애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아기를 안고 부엌 바닥에 앉았다. 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내가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는지도 몰랐다. 어쩌면 지훈이가 어릴 때 내가 불러주던 노래였을지도, 어쩌면 그냥 의미 없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아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그를 안고 있고 누군가 그가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붉고 흰 불빛이 창문을 비췄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2명의 구급대원이 차에서 뛰어내려왔다. 한 명은 회색 수염을 기른 나이든 남성이었고 한 명은 포니테일의 한 젊은 여성이었다. 여자는 내 품에서 아기를 받아들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능숙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아기를 신속하게 검사했고 청진기를 꺼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나는 그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심각한 저체온증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그들은 아기를 아주 작은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그들의 손놀림은 빨랐다. 전선과 모니터,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장치들이 연결되었다. 남자 구급대원이 나를 보았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구급차에 올라 옆에 작은 좌석에 앉았다. 내 시선은 아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 많은 의료 장비 속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사이렌이 크게 울렸다. 창밖의 세상은 흐릿하게 변했다. 어떻게 아기를 발견하셨어요? 여자 구급대원이 바쁘게 움직이며 물었다. 여행 가방 안에 있었어요. 호수예요. 누군가 가방을 물에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는 동료를 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것을 읽었다. 걱정, 어쩌면 의심, 어쩌면 연민. 누가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서연이, 내 며느리, 지훈이 장례식에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던 여자. 그 여자가 방금 아기를 익사시키려 했다니.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 나 자신조차 믿기 힘든 일인데. 네, 결국 나는 말했다. 누가 던지는지 봤어요. 우리는 15분도 채 안 되어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 문이 맹렬하게 열렸고 흰색과 녹색 제복을 입은 10여 명이 들것을 둘러쌌다. 그들은 숫자와 의료 용어, 온갖 지시들을 외쳤다.
그들은 아기를 두 겹의 문을 통해 밀고 들어갔다. 나는 따라가려 했지만 한 간호사가 나를 막았다. 아주머니, 여기 계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처치 중입니다. 저희는 아주머니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는 나를 대기실로 안내했다. 미색벽, 플라스틱 의자, 소독약 냄새. 나는 앉았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렸다. 젖은 옷 때문에 추워서인지 아니면 너무 놀라서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그 간호사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방금 구급대원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와 비슷한 연배였다. 눈가에는 친근한 주름이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혜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서연의 차를 본 순간부터 여행 가방을 연 순간까지 아주 상세하게. 혜원은 태블릿에 메모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살인 미수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살인 미수. 그 단어들이 불길한 예언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내 며느리, 내 아들의 아내, 살인자. 나는 이 사실을 소화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혜원은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아주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오늘 한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끔찍한 일을 폭로했을 뿐이라고 느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 일. 2시간 후 한 의사가 나와서 나에게 말했다. 그는 젊었다. 35세 정도. 다크서클이 깊었고 손에서는 소독용 세정제 냄새가 났다. 아기는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일시적으로는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심각한 저체온증과 익수로 인해 폐 기능이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살아남을까요? 나는 물었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잔인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다. 2명의 경찰관. 한 명은 40대 정도의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 경관이었고 한 명은 메모를 하는 젊은 남성이었다. 여성 경관은 자신을 지우 수사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물었다. 나는 그 차, 정확한 시간, 서연의 행동, 그 여행 가방, 모든 것을 묘사했다. 지우 수사관은 나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 강렬한 시선은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아주머니 며느리가 확실합니까? 완전히 확실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오늘 전 마지막으로 언제 이야기하셨습니까? 3주 전 아들 기일에요. 지우 수사관은 무언가를 적었고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내일 저희 경찰서에 오셔서 정식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아기를 죽이려 했니? 왜 아기를 쓰레기처럼 호수에 던졌니? 왜? 왜? 경찰관들이 떠났다. 혜원이 담요와 뜨거운 차 한 잔을 가지고 돌아왔다. 집에 가셔서 좀 쉬시고 옷을 갈아입으세요.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다. 그 아기를 병원에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내가 품에 안았던 그 아기, 내 품에서 마지막 희망의 숨을 쉬었던 그 아기. 나는 대기실에 남았다. 혜원은 나에게 깨끗한 옷을 가져다 주었다. 간호사 바지와 너무 큰 상의였다. 나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반나절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았다. 1시간마다 일어나 아기의 상태를 물었다. 간호사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아직 위독합니다. 아기가 잘 버티고 있어요. 새벽 3시 김 신부님이 나타났다. 우리 교회 신부님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연락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있어 주었다. 때로는 그것이 전부다. 지옥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동반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시연을 주십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시연 같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이건 저주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체로 어떤 설교보다도 감사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이미 한 선을 넘어섰다. 나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마주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옆방에서 한숨 한숨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이 이제 내 책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물에서 구해낸 후로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내 심장 박동이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낀 후로는 더욱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어느새 새벽을 맞이했다. 햇살이 대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모든 것을 옅은 주황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밤새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은 아팠고 눈은 쓰라렸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가라앉는 여행 가방, 움직이지 않던 작은 몸, 그리고 그 보라색 입술이 보였다. 혜원이 아침 7시에 나타났다. 커피와 은박지에 싼 샌드위치를 들고 있었다. 뭐라도 좀 드셔야 합니다. 그가 말하며 내 손에 건네주었다. 나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지만 그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먹었다. 커피는 너무 뜨거워 혀를 데웠고 샌드위치는 종이 같았지만 나는 삼켰다. 나는 정상적인 아침에 정상적인 일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인 척했다. 아기는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혜원이 내 옆에 앉았다. 체온이 오르고 있고 폐도 치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됩니다. 직계 가족만 가능하고 저희는 아직 아기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가족. 그 단어가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떨어졌다. 그 아기에게는 분명 가족이 있을 텐데. 엄마 서연이. 하지만 서연은 아기를 죽이려 했다. 그럼 아빠는 누구지? 아빠는 어디에 있지? 아빠는 어디에 있지? 무슨 일이지? 최종 신고라도 된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탑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9시, 지우 수사관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내가 용의자인 것처럼 나를 보았다. 혜미 씨,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합니다. 그가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의문점. 그 두 단어가 비난처럼 우리 사이에 떠돌았다. 나는 위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의문점인데요. 지우 수사관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사진을 우리 사이의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서연의 차였다. 하지만 호수가가 아니라 주차장에 있었다. 이 사진은 사명. 개양 떨어진 한마트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 시간은 어제 오후 5시 20분. 오후 5시 20분. 내가 서연을 호수가에서 본 지 10분 후였다.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분명 서연의 차였다. 차량 번호판도 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차고예요. 내가 말했다.
나는 그를 봤어요. 그는 거기 있었어요. 내가 직접 여행 가방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서연 씨가 확실합니까? 그때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100m요. 어쩌면 더 멀었을지도요. 대부분 뒷모습을 봤어요. 그 회색 원피스, 검은 머리, 은색 차. 확실합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지우 수사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혜미 씨, 서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분 사이는 좋았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경찰이 나타난 이후로 내가 계속 기다리던 질문. 왜냐하면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훈이가 서연을 내게 소개시켜준 날부터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 나는 서연이라는 사람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너무 완벽했고 너무 계산적이었다. 그는 지훈이가 엔지니어로 벌어들이는 돈에 너무 관심이 많았다. 우리는 친하지 않았어요. 나는 인정했다. 아드님 죽음에 대해 서연 씨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내 목소리는 너무 크고 방어적이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지훈 씨의 죽음을 서연 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그 사고는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와 서연 씨가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비가 오고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지훈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서연 씨는 약간의 찰과산만 입었죠. 나는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항상 너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그저 누군가를 탓할 상대를 찾는 비통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게 이 아기랑 무슨 상관이죠?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지우 수사관은 서리철을 닫았다. 왜냐하면 저희는 서연 씨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어제 그를 보았다고 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얼음물처럼 나에게 쏟아졌다. 그는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암시는 너무나 분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른 방식으로 아기를 찾았고 아들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본 것이 전부예요. 그럼 저희는 서연 씨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아기의 어머니라면 지금 아주 큰 문제에 처한 겁니다. 그가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지우 수사관이 일어섰다. 그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다. 무엇이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그는 떠났다. 나에게는 답 없는 질문들만 더 많이 남겨졌다. 나는 명함을 들고 앉아서 내가 미쳤는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 서연을 봤다. 확실했다. 하지만 이제 의심이 독약처럼 스며들었다. 다른 사람이었던 걸까? 내 슬픔과 원한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환상으로 만들어낸 걸까? 김 신부님이 정오에 다시 오셨다. 그는 목줄을 들고 있었다. 기도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다. 항상 그랬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나지막이 기도했다. 그 익숙한 말들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몰랐지만 기도를 마치자 내 부서진 마음이 조금은 온전해진 것 같았다. 경찰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었다. 그 아기는 아직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서연은 숨어 있거나 도망치고 있거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오후 3시 또 다른 의사가 나를 만나러 나왔다. 이번에는 나이가 좀 더 많고 두꺼운 안경을 쓴 심각한 표정의 여의사였다. 아기에게 몇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 아주머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아기의 가족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주머니가 유일한 관계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오고 있지만 그 전에 저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기는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기에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약물에 노출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서류들을 서명했다.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빨리 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2시간 후 혜린이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였다. 그는 젊었다.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였다. 25세 정도. 짧은 머리에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혜미 아주머니. 그가 내 옆에 앉았다. 아주머니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아주머니가 아기를 발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혜리는 달랐다. 그는 나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보았다. 왠지 모르게 그것이 더 나빴다. 혼자 사십니까? 그가 물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십니까? 네. 남편의 유족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우울증, 불안증 같은 것 말입니다. 나는 망설였다. 지훈이가 죽은 후 석 달 동안 항우울제를 먹었다. 내 의사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애도에는 때때로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기분이 나아진 후 약을 끊었다. 아들이 죽은 후 우울증을 알았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혜리는 무언가를 적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적는지 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퇴원 후 임시 거처가 필요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퇴원할 수 있다면요. 사회복지국에서 자격 있는 위탁가정을 찾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아기를 보호할 겁니다. 정부 보호.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에 박혔다. 내가 품에 안았던 그 아기. 내 품에서 첫 생명의 숨을 쉬었던 그 아기. 그는 낯선 사람들에게, 시스템에, 그를 단지 또 하나의 사건, 또 하나의 숫자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었다. 만약 제가 원한다면요? 나는 나 자신도 깨닫기 전에 말이 튀어나왔다. 만약 제가 아기를 돌보고 싶다면요? 혜리는 놀라움과 이어진 의심의 눈으로 나를 보았다. 혜미 아주머니, 62세이십니다. 위탁 가정 자격증도 없으시고 이 아기와 법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는 지금 수사 대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기의 생명을 구했어요.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머니의 연세와 최근의 정서적 상태는 저희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나는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너무 늙었다. 너무 불안정하다. 마음이 너무 약하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것은 그 연약한 작은 몸뿐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만큼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은 36시간 만에 내가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혜원이 나를 설득했다. 그가 말했다. 샤워를 하고 진짜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아기는 괜찮을 것이라고. 무슨 변화가 있으면 연락할 것이라고. 나는 해질녘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호수물이 내 오른쪽에서 반짝였다. 나는 서연을 본 그곳에 차를 세웠다. 내가 여행 가방을 건져 올린 곳.
나는 차에서 내려 호수가로 걸어갔다. 여행 가방은 이미 없었다.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아직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내가 진흙밭에 남긴 발자국도 아직 볼 수 있었다. 나는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내가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을지 의심했다. 서연이 어딘가에서 숨어 있을지 의심했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혜원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혜미 아주머니, 혜원입니다. 당장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는 병원으로 과속해서 달렸다. 내 손은 운전대를 잡고 계속 달렸다. 심장 박동 소리가 엔진 소리를 압도할 정도로 컸다. 혜원은 전화로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당장 돌아오라고만 했다. 그 두 단어만으로도 내 머리는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다. 아기가 죽었다. 분명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서둘러 나를 부를까? 이틀 동안 버텼지만 결국 그 작은 몸은 버티지 못했다. 내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다. 너무 늦게 온 것이다. 나는 아무렇게나 주차했다. 차 2대의 주차 공간을 차지한 채 나는 응급실 문으로 달려갔다. 혜원이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뭔가 다른 내가 알아볼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완벽하게 아는 듯 즉시 말했다. 아기는 살아있지만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는 나를 알 수 없는 복도를 따라 이끌었다. 우리는 산층으로 올라갔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지나쳤다. 우리는 계속 걸어갔고 마침내 작은 회의실에 도착했다. 안에는 지우 수사관, 사회복지사 혜린, 그리고 내가 모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많았다. 60대 정도, 어두운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변호사 같아 보였다. 앉으세요. 지우 수사관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앉았다. 다리가 젤리처럼 물렁거렸다. 모두가 나를 강렬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저희가 아기의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우 수사관이 말했다. 그의 말은 돌멩이처럼 물속에 떨어졌다. 유전자 검사. 왜 그걸 했을까? 뭘 찾으려는 거지? 침묵이 견딜 수 없게 되자 내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지우 수사관은 정장 차림의 남자와 눈빛을 교환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이 아기는 남아입니다. 의료 검사 결과 약 일주일 전에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혜미 씨, 그가 잠시 멈췄다. 그는 아주머니의 손자입니다. 온 세상이 멈췄다. 이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다. 나는 들었지만 내 머리는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내 손자? 그럴 리가. 지훈이는 6달 전에 죽었다. 그는 아이를 남기지 않았다. 아무도 임신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 리 없어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검사 결과는 매우 명확합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다. 저는 오 교수입니다. 법의학 유전학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확인을 위해 2번이나 검사했습니다. 이 아기는 아주머니와 약 25%의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그는 아주머니의 친손자입니다. 아주머니 아들 지훈 씨의 아이입니다. 지훈이의 아이? 내 지훈이? 나는 누군가 망치로 내 가슴을 세게 내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훈이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 존재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들. 호수에 익사당할 뻔했던 아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지훈이는 6달 전에 죽었어요. 서연이는 한 번도 임신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지우 수사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서연 씨는 사고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희의 추정으로는 지훈 씨가 죽기 약 한 달 전에 임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지러웠다. 서연은 지훈이가 죽었을 때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9개월 동안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 왜 몰래 아기를 낳고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려 했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말했다. 눈물이 시야를 흐리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서연의 아이잖아요. 지훈이의 아이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알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지우 수사관이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혜미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앞으로 나올 말은 분명 더 나쁠 것이라고 직감했다. 저희가 아드님 차 사고를 재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지훈 씨의 차는 사고 후 검사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비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검사를 요청한 결과 브레이크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렸습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내 귀에서 터졌다. 고의적인 파괴, 살인. 내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했다. 서연이요? 나는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가 현재 저희의 가장 큰 용의자입니다. 지우 수사관이 인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은행 계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움직여야 했다. 공기가 필요했다.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나는 이 악몽 속에 갇혀 있었다. 내 아들, 나는 유리창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아가. 그가 죽였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었다. 나는 어깨에 손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혜린이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아기에 대해서요.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요. 나는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 아기가 아주머니의 친손자이기 때문에 아주머니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가 말하기 전에 손을 들어 막았다. 이것은 아주 긴 과정이 될 겁니다. 많은 평가, 가정 방문, 심리 상담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아기는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받을 겁니다. 안 돼요. 그 두 단어가 포효처럼 터져나왔다. 그를 데려갈 수 없어요. 그는 지훈이가 남긴 유일한 것이에요. 그는 내 손자예요. 내 핏줄이에요. 이해합니다. 혜린이 말했다.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 저희는 아기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어쩌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가 결정할 겁니다. 모든 것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오 교수가 진실이 밝혀진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아기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저체온증, 익수. 앞으로 몇 주가 그의 발달에 매우 중요할 겁니다. 특수 보살핌, 물리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의료 추적이 필요할 겁니다. 무엇이든 할 겁니다. 나는 말했다. 무엇이든. 지우 수사관이 일어섰다. 혜미 씨,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주머니는 용의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머니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당연히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의 최우선 과제는 서연 씨를 찾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서연 씨가 특별히 언급했던 곳은 없습니까?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숨어 있을 만한 친구나 친척이라든가. 나는 눈을 감고 지난 3년간을 되짚었다. 서연이 지훈이와 결혼한 후 나와 그가 나눈 모든 대화. 정말 적었고 모두 기상적이었다. 그는 가족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었다. 그는 마치 허공에서 나타나 지훈이를 만난 것 같았다. 그에게 이모가 있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다. 북부예요. 지훈이가 한 번 말했어요. 서연이 그 이모에게서 자랐다고요. 지우 수사관이 빠르게 받아 적었다.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지우 수사관이 말했다. 저희가 찾아볼 겁니다. 그들 모두 떠났다. 혜원만이 나와 함께 그 차갑고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손자를 보시겠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여러 개의 보안문을 통해 신생아 집중치유실로 안내했다. 그는 나에게 손을 씻고 목윤 가운을 입게 한 후 구석에 있는 인큐베이터로 데려갔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내 손자, 내 지훈이의 아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게 수많은 관과 전선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처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이의 코, 그리고 지훈이처럼 긴 손가락. 만져봐도 될까요?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요. 나는 인큐베이터의 구멍으로 손을 넣어 그의 작은 손을 만졌다.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내 검지손가락을 꽉 잡았다. 본능적인 반응이었지만 나에게는 약속 같았다. 안녕, 아가.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네 할머니야. 내가 널 꼭 지켜줄게.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네 아빠의 이름으로 맹세해. 혜원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기에게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등록해야 해요. 엄마를 찾거나 판사가 판결하기 전까지는요. 이름. 지훈이가 언젠가 처사들을 낳으면 백한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설날 가족 모임에서 한 번 말했었다. 내가 언젠가 아들을 낳으면 백한이라고 부를 거야. 백한? 나는 말했다. 그의 이름은 백한이에요. 나는 밤새 그곳에 앉아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예전에 지훈이에게 불러주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지킬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어쨌든 약속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아기는 내가 우연히 발견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우연히 발견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내 핏줄이었다. 내 가족이었다. 살해당한 내 아들이 남긴 모든 것이었다. 나는 그 누구도 그를 내게서 빼앗다. 이어진 며칠은 그야말로 관료주의의 지옥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샤워하고 옷을 입고 병원으로 운전해 갔다. 하루 종일 백한이의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면 방문객들이 쇄도했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모두 서리철을 들고 있었고 모두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모두 내가 내 손자를 키울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혜린이 목록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마치 가전제품 설명서를 읽는 듯한 단조로운 목소리로 요구 사항을 읽어내려갔다. 아주머니의 운전면허증, 완전한 심리평가, 건강검진, 재정증명서, 가정환경방문, 그리고 친척이 아닌 3명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의 영유아, 돌봄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40시간이라니. 마치 내가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마치 내가 기저귀 가는 법이나
분유 타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건네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다. 운이 좋으면 6주, 운이 나쁘면 3개월입니다. 3개월. 백한이는 3개월 동안 위탁 과정에서 지내야 하고 나는 그동안 불을 통과하는 재주를 부리듯이 이 관료적인 절차들을 완료해야 한다. 그저 내가 그를 키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그동안 백한이는 어떻게 되죠? 병원을 퇴원하면 자격 있는 임시 위탁 가정에 배치될 겁니다.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번 방문할 수 있지만 항상 누군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게다가 감시까지 받아야 한다니. 마치 내가 어떤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마치 내가 익사해서 그를 구해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날 밤 나는 김 신부님께 전화를 걸었다. 추천서가 필요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적합하다는 것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다음날 우리 집으로 오셨다. 그는 우리 집 부엌에 앉아 내가 지훈이에게 자주 끓여주던 차를 마셨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가 말했다. 혜미 아주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한 여성 중 한 분입니다. 그 아이는 아주머니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강인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늙고 지치고 두려웠다. 나는 62세다. 백한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뒤쫓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7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숙제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8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정말 그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늙어서 이 일을 할 수 없어. 김 신부님은 찻잔 너머로 나를 보았다. 사라 할머니는 9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정말로 믿고 싶었다. 나흘째, 혜원이 백한이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을 어떻게 받쳐야 하는지, 그 초소형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분유 온도를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야 하는지. 처음에는 내 2손이 떨렸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사람에게 의존적인지, 얼마나 무섭도록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잊고 있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내가 허둥댈 때마다 혜원은 그렇게 격려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닷새째, 지우 수사관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서연 씨의 이모를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차로 몇 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저희가 가서 신문했습니다. 결과는요? 그는 2년 동안 서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이 싸웠답니다. 서연 씨가 이모에게 약 1억만 원을 빌렸는데 계속 갚지 않았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었다. 지훈이는 엔지니어로서 급여가 높았다. 연봉이 수천만 원이었다. 저축도 있었고 6억 원짜리 생명보험도 있었다. 서연은 수혜자였다. 그 보험금 받았나요? 내가 물었다. 지우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4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6억 원 전액이 그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주 후 그는 모든 돈을 케이맨 제도에 있는 해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저희가 추적 중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6억 원. 그것이 내 아들의 생명값이었다. 그는 돈을 어디엔가 숨겨두고는 자신의 아이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왜요? 나는 물었다. 이 질문은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왜 그 아기를 죽이려 했을까요? 입양 보낼 수도 있었고 병원 문 앞에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왜 익사시키려 했을까요? 지우 수사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저희에게 추측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희가 지훈 씨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죽기 2주 전 유언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미래의 자녀에게 남겼습니다. 서연 씨에게가 아니라 아이에게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지훈이. 그는 알았던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몰랐지만 서연이 임신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유언장을 변경했다.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돈 때문에 그를 죽인 거예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우 수사관이 말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야 돈이 그 아기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전제는 그 아기가 살아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한 번 한 김에 아기까지 처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사악함은 나를 한동안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는 내 아들을 죽였다. 9개월 동안 임신을 버텼다.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아들을 익사시키려 했다.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그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를 찾으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그는 영리합니다. 저희가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몇 주로 변했다. 데카니는 날마다 더 강해졌다. 의사들은 그의 몸에 연결된 관들을 하나씩 제거했다. 그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스스로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도 붉고 건강해졌다. 의사들은 이것이 의학적인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가 겪었던 일을 겪고도 이렇게 잘 회복하는 아기는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의학의 공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의지력이었다. 이것은 지훈이의 정신이 이 작은 몸 안에 살아 숨쉬며 싸우고 살아남고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완료했다. 운전면허증은 깨끗했고 건강검진은 내 나이에 걸맞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었다. 심리평가는 좀 더 힘들었다. 안경 쓴 젊은 여자가 3시간 동안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드님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서연 씨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아기로 아드님을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마지막 질문은 정말 나를 화나게 했다. 저는 아들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손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그는 무언가를 적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가정 환경 방문도 정말 창피했다. 2명의 여자가 우리 집 구석구석을 검사했다. 내 옷장을 열어보고 냉장고를 확인했다. 그들은 창문이 충분히 안전한지 측정했고 연기 감지기에 수를 세웠고 화재 시 비상 대피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격 있는 아기 침대가 필요합니다. 기저귀 가리대도요. 모든 계단에는 안전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랍장은 잠가야 하고 콘센트에는 보호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나는 각종 아기 용품에 3~8억만 원을 썼다. 내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겨우 충당할 수 있었다. 저축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데카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 영유아 돌봄 과정은 최악이었다. 15명이 젊은 엄마들과 나, 할머니 1명. 그들은 내가 수업을 잘못 찾아온 얼빠진 할머니라도 되는 듯이 나를 보았다. 강사는 겨우 25세였다. 그는 내 지능을 모욕하는 듯한 느린 속도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했다. 아기는 약 3시간마다 우유를 마셔야 해요. 아기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으면 울어요. 절대 아기를 흔들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미 한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냈다. 내가 뭘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데카니를 발견한 지 6주 후 혜린이 옅은 미소를 띠고 병원에 나타났다. 모든 요구사항을 완료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판사가 다음 주에 아주머니의 사건을 심리할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면 2주 후에 임시 양육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옥 같은 42일간의 관료적 절차를 거친 후 2주만 더 지나면 드디어 내 손자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나아지는 듯할 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우 수사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혜미 씨,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지훈 씨에 대한 것입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나는 경찰서로 운전해 갔다. 온몸이 뭉쳐 있었다. 지우 수사관이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심각했다. 그는 나를 좁은 복도를 지나 신문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내가 알아보는 지훈이의 유품들이 있었다. 그의 지갑, 그의 시계, 그리고 부서진 휴대전화. 그들이 사고 후 나에게 돌려주었던 것들이었다. 이게 뭐죠? 내가 물었다. 저희가 마침내 지훈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지우 수사관이 말했다. 저희 기술자들이 몇 주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뭔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런 봉투를 꺼내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러 장의 인쇄된 종이였다.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지훈이와 서연의 대화. 날짜는 지훈이가 죽기 2주 전이었다. 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읽었다. 지훈이가 서연에게 보낸 것이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아기에 대해서. 서연의 답장.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지훈이가 다시 보냈다. 욕실에서 임신 테스트기 찾았어. 왜 말 안 했어? 3시간이 지난 후 서연의 메시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난 네 남편이야. 우리는 부모가 될 거야. 멋진 일 아니야? 또 한 번의 침묵. 그리고 난 낳고 싶지 않아. 나는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다. 나는 계속 읽었다. 내 손이 떨렸다. 지훈, 낳고 싶지 않다니 무슨 말이야? 서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여행하고 싶고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이에게 묶이고 싶지 않아. 지훈, 그건 우리 아이잖아. 서연, 실수였어. 지훈,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엄마도 도와주실 거야. 서연, 도움 필요 없어. 내 인생 돌려줘.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지훈이는 간청하고 있었고 서연은 거부하고 있었다. 마지막 단락을 읽을 때까지. 사고 전날. 지훈, 나 변호사와 이야기했어. 만약 네가 이 아이를 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이혼할 거야. 네가 낳고 싶지 않다면 나는 완전한 양육권을 주장할 거야. 네가 내 아이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 지훈, 날 협박하는 거야?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 지훈이는 죽었다. 내 손에 들린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가 죽인 거예요. 나는 말했다. 그가 아기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우 수사관이 말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서연 씨의 그 주 통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재성이라는 남자에게 3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그를 데려와 신문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연 씨가 그에게 송금한 기록을 보여주자, 사고 전날 유경력만 원이 입금된 것을 보여주자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지훈 씨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도록 돈을 지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앉아야 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내 아들을 살해했고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했다. 그 재성이라는 남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빚이 있었습니다. 도박을 했고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서열 씨가 그에게 6억만 원을 먼저 주고 일이 끝나면 1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현재 공모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럼 서연은요? 저희는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급 살인 미수. 하지만 아직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유령 같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신문실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소화했다. 내 아들은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죽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지금 병원에 누워 친어머니의 살인 미수로 인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잔혹함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저희는 계속 찾을 겁니다. 전국 공항과 항만에 그의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병원에도 성형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그를 알아볼 겁니다. 아무도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 서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냉혈한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만약 그가 지훈이를 살해할 계획을 그렇게 치밀하게 세웠다면 그는 분명 그만큼 치밀한 도주 계획도 세웠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왔다. 나는 백한이의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그가 잠자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순진하게 주변의 모든 공포를 알지 못하는 채로. 그는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목숨을 앗아갔고 엄마는 그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단지 서류로만 여기는 차가운 시스템 사이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네 아빠는 널 아주 많이 사랑했어. 나는 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죽었어. 나는 그가 끝내지 못한 일을 마칠 거야. 약속할게. 혜원이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문자 메시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강인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항상 온화하고 착했어요. 하지만 그 문자 메시지 속에서 그는 전사 같았어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 사랑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죠. 사랑은 당신을 생각보다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특별히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시스템 전체와 싸우고 있었고, 시간과 싸우고 있었고, 도망친 살인자와 맞서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였다. 이어진 며칠 동안 나는 준비에 바빴다. 지훈이의 방을 백한이의 아기 방으로 바꾸었다. 록밴드 포스터, 축구 트로피, 대학 사진들을 떼어냈다. 벽을 부드러운 연노란색으로 칠하고 새 아기 침대, 기저귀 가리대, 그리고 자장가를 들려주는 모비를 설치했다. 아들의 성욕을 허무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지훈이는 떠났지만 백한이는 살아있었다. 그에게는 자랄 공간이 필요했다. 김 신부님이 방을 축복해주러 오셨다. 그는 구석에 성수를 뿌렸다. 그는 백한이의 평안을 위해, 나의 힘을 위해, 그리고 지훈이의 정의를 위해 기도했다. 하느님의 뜻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어떤 뜻이요? 내가 고통스럽게 물었다. 착한 사람을 죽이고 악의를 익사시키려 하는 뜻이요? 악을 구원으로 바꾸는 뜻입니다. 서연은 이 가정을 파괴했지만 지우는 후손을 남겼습니다. 아주머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으셨습니다. 그 아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악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어떤 날은 믿을 수 있었고 다른 날은 오직 어둠과 분노만 보였다. 법정에 가는 날 나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다. 지훈이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정장이었다. 혜린과 나는 작은 법정으로 들어갔다. 판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고 표정은 심각했지만 가혹하지는 않았다.
그는 내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했다. 모든 증명서, 추천서, 평가보고서, 가정 방문보고서. 그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혜미 아주머니. 그가 말했다. 아주머니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62세 여성이 신생아의 양육권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익사할 뻔한 손자를 구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법정에 모든 사람이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병원과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주머니의 추천인과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그 아이가 아주머니에게 발견된 것은 아이의 행운입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저는 이 형사사건에 대한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아기의 친어머니가 아기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그 후 아기를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안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길고 영원 같은 시간이었다. 따라서 저는 데카니의 임시 양육권을 혜미 아주머니에게 6개월간 부여하기로 판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국은 매월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입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다시 재판을 열어 영구 양육권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갑자기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몇 달간의 무게가 사라졌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데카니는 내 것이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흘 후 데카니를 호수에서 구해낸 지 6주 후 나는 데카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혜원이 그를 카스트에 앉히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어떤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하는지. 잘하실 거예요. 그가 말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나는 시속 2형, 계양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길 위에 작은 움푹 파인 곳 하나하나가 나를 겁먹게 했고 다가오는 모든 차가 위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 도착했다. 무사히 도착했다. 나는 데카니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 아기 침대에 눕혔다. 그는 이 공간에서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안전했다. 데카니가 집에 온 첫 몇 주는 내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잊고 있었다. 잠 못 드는 밤들, 이유 없는 울음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 나는 30대 때 넘치는 에너지로 지훈이를 키워냈다. 62세가 된 지금 잠 못 드는 밤 하나하나가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순수하고 마법 같은 순간들도 있었다. 데카니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을 때,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멈출 때, 지훈이와 똑같은 검은 눈을 뜨고 나를 볼 때, 마치 내가 그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그런 순간들에는 매 순간의 피로가 같이 있음을 알았다. 혜원은 일주일에 3번 왔다. 그는 내가 이미 잊고 있던 요령들을 가르쳐 주었다. 어떻게 하면 트림을 더 쉽게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단단히 감싸서 더 잘 재울 수 있는지, 그의 다른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는 단순히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내 친구가 되었고 나의 구원자였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는 매번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죽을까봐 두려웠다. 밤에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 집 앞을 유난히 천천히 지나가는 모든 차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아직 밖에 있었다. 경찰은 그가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항상 그가 근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모든 문에 새 자물쇠를 달았다. 현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경찰서로 직통하는 경보기도 설치했다. 나는 2호역만 원을 더 썼다. 내가 전혀 없는 돈이었다. 하지만 백한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백한이의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잠자는 그를 보며 나는 지훈이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그가 내게 넘겨준 종이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지훈이가 서연에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쓴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을 의심했다. 그는 서연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몇 문단을 읽었다. 내 아들의 마지막 생각들. 서연은 내게 아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건 우리 아이잖아. 나는 오늘 유언장을 변경했어. 모든 재산을 아기에게 남겼어. 서연이 관리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 특히 그가 돈 쓰는 방식을 본 후에는 10만 원짜리 신발, 3인용만 원짜리 가방.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아기는 액세서리가 아니야. 그는 생명이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보호할 거야.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지훈이. 그는 알았던 것이다. 서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고 그 행동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일기의 마지막 날짜는 그가 죽은 날이었다. 서연이 오늘 날 협박했어. 내가 아기 이야기를 강요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 내일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할 생각이야. 어쩌면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어. 나는 서연이 우리 아이를 해치게 둘 수 없다는 것만 알아. 나는 그를 보호할 거야. 영원히. 그는 내게 말할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 죽었다. 나는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너무 늦었다. 미안해. 나는 일기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내 아가.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어. 내가 더 일찍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 나는 미래를 보호할 수 있을 뿐이야. 다음날 나는 그 일기를 지우 수사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일기장 전체를 읽었다. 그의 턱은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더욱 굳어졌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그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동기입니다. 저희가 서연 씨를 찾으면 이제 그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언제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거의 2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우 수사관은 한숨을 쉬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활합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으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백한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평소에는 받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받았다. 여보세요? 내가 말했다. 침묵.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내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 혜미 씨, 서연이에요. 내 피가 얼어붙었다. 백한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서연이 어딘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어?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 손에는 당신이 원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진실. 내가 읽는다면 당신은 분명 알고 싶을 거야. 나는 이미 진실을 알아. 지훈이의 일기를 봤어. 당신이 돈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것을 알아. 당신은 괴물이야. 냉소적인 웃음.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괴물이라니 너무 극적이지 않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혜미. 지훈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성인이 아니었어. 닥쳐. 내가 소리쳤다. 내 아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 좋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그들이 이 전화를 추적할 때쯤이면 난 이미 사라지고 없을 거야. 난 선불폰을 써.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내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그가 계속 말하게 해야 했다. 녹음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남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더듬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서연,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내 아이, 네 손자. 당신은 처음에 그를 익사시키려 했잖아. 실수였어. 순간적인 착각.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어. 막 혼자서 아기를 낳았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 아가를 돌려줘. 안 돼. 죽어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럼 당신이 죽어. 그가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 나는 백한이를 원해. 그리고 지훈이 유언장에 있는 모든 돈도 원해. 그 6억 원의 보험금에다 지훈이가 아기에게 남긴 신탁금까지. 그건 또 다른 9억 원이야. 총 1억 원. 그건 지훈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이야. 그의 모든 저축금, 전부 그의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거절하면? 그럼 내가 그를 찾으러 갈 거야. 나는 그의 친어머니야. 법적으로 내 권리가 당신보다 더 커. 내가 언젠가 정말 잡히면 나는 당신이 내 아이를 훔쳤다고 말할 거야. 당신이 날 협박했고 그를 빼앗기 위해 호수가의 그 유령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말할 거야. 우리 맞서 싸워볼까? 난 당신보다 젊고 더 믿음직하고 더 호감 가는 사람이야. 나는 역겨움을 느꼈지만 계속 녹음했다. 당신이 우리 둘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연히 모르지. 하지만 이건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야. 아이와 돈을 가지고 호수가의 그 폐창고로 와. 어딘지 알지? 예전에 지훈이가 당신을 낚시하러 데려가던 곳. 내일 자정 12시에 혼자 와. 경찰이 보이면 사라질 거야. 다시는 날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난 언젠가 백한이를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방법을 찾을 거야. 서연, 기다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다.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한 손으로는 백한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전화를 든 채 온몸이 떨렸다. 나는 녹음본을 얻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가 나를 위협했다는 증거를. 나는 즉시 지우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에게 녹음본을 전송했다. 아주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이 저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함정을 설치할 겁니다. 아주머니는 그 창고로 가세요.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희는 숨어서 기다릴 겁니다. 그가 나타나면 바로 체포할 겁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요? 그가 경찰을 보고 다시 도망가면요? 그는 저희를 보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격수도 배치할 겁니다. 어둠 속에 저희 요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는 이번에는 절대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그럼 백한이는요? 백한이는 혜원 씨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을 겁니다. 그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저 그를 데려가는 척만 하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보지 못했지만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면 서연은 마침내 죄값을 치를 것이다. 지훈이를 위해서, 백한이를 위해서, 그가 저지른 모든 상처를 위해서.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백한이가 잠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의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혹시 뭔가 잘못될 경우, 혹시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네 아빠는 널 아주 많이 사랑했어.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도 널 사랑해. 내일 우리는 네가 영원히 안전하도록 할 거야. 다음 날 시간은 정지된 듯 흘러갔다. 1분은 1시간 같았고 1시간은 영원 같았다. 아침 9시 혜원이 백한이를 데리러 왔다. 나는 그가 일주일 동안 지낼 것처럼 짐을 쌌다. 비록 몇 시간 후에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랐지만 기저귀, 분유, 여벌옷,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담요. 나는 모든 것을 가방에 넣을 때 손이 떨렸다. 그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혜원이 말했다. 제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고 경찰도 제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백한이에게도 입을 맞추었다. 그의 부드러운 피부에서는 아기 로션과 희망의 냄새가 났다. 사랑해, 내 아가.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 곧 돌아올게. 나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혜원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내 영혼의 일부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백한이는 멀리 안전한 곳에 있어야 했다. 혹시라도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우 수사관이 오후 2시에 도착했다. 다른 3명의 경찰관도 데려왔다.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 모두 방탄복을 입고 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거실을 임시지휘센터로 만들었다. 노트북, 무전기, 창고 주변 지도,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우 수사관이 내 식탁 위에 지도를 펼쳤다. 창고는 여기입니다. 5년 동안 폐기된 곳입니다. 정문, 옆문, 그리고 뒷문 3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3곳 모두 저희 요원들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자정 12시 정각의 정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는 빨간 펜으로 지도에 몇 군데를 표시했다. 저격수들은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옆 건물 옥상에요. 그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안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돌격팀은 긴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열 씨가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다.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이야기하십시오. 그가 계속 말하게 하십시오. 저희는 그가 직접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훈 씨를 죽였다는 것을, 백한이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요. 아주머니는 숨겨진 마이크를 착용할 겁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녹음할 겁니다. 경찰관 중 1명, 30대 정도의 키 큰 남자가 단추만 한 장치를 꺼냈다. 이것은 아주머니 옷에 부착될 겁니다. 여기에 그가 내 옷깃 아래를 가리켰다. 모든 소리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겁니다. 비상 버튼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빠르게 누르면 저희는 어떤 상황이든 즉시 진입할 겁니다. 그는 나에게 시범을 보여주었다. 나는 몇 번 연습했다. 3번 빠르게 누르기. 그가 아기를 보여달라고 하면요? 아기는 차에 있다고 말하십시오. 먼저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그의 자존심을 자극하십시오. 서연 씨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리한지 사랑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다음 몇 시간을 모든 세부 사항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보냈다. 모든 가능한 상황, 만약 서연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그가 혼자가 아니라면?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 내 머리는 온갖 정보로 가득 찼다. 저녁 8시, 그들은 나에게 저녁을 먹으라고 했다. 햄 샌드위치는 종이 같았지만
나는 모든 조각을 삼켰다. 힘이 필요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다. 그들은 나에게 마이크를 부착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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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그들은 나에게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했다. 속삭임부터 큰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기억하십시오. 지우 수사관이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머니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을 겁니다. 저희 팀은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짜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진입할 겁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공포는 차가운 뱀처럼 내 위를 감싸고 있었다. 11시 15분. 우리는 출발했다. 나는 내 차를 운전했고 지우 수사관은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무전기로 다른 팀들이 모두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저격수 배치 완료. 후문팀 배치 완료. 외곽 안전 확보 완료. 우리는 11시 40분에 창고에 도착했다. 이곳은 내 기억 속과 똑같았다. 낡고 허물어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우리는 자주 이곳에 왔다. 뒤편 부두에서 낚시를 하곤 했다. 그때는 얼마나 단순하고 행복했던가. 지우 수사관은 서연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각지대에 차를 내렸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나 혼자 남겨졌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11시 55분. 5분 남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훈이를 생각했다. 그의 웃는 얼굴을, 그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르던 것을, 그가 아빠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백한이를 생각했다. 그의 미래를, 그가 누릴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움 없는 삶, 위협도 그림자도 없는 삶. 자정 12시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혼자. 나는 차에서 내렸다. 방공기는 차가웠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도 볼 수 있었다. 나는 창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적 속에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문은 귀에 거슬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소리는 텅 빈 벽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안은 어두웠다. 거의 완전히 어두웠다. 깨진 창문에서 희미한 달빛만이 들어와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연아, 내가 불렀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두려움에 차 있었다. 문 닫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문을 닫았다. 내 눈은 천천히 어둠에 적응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창고 중앙에 서 있었다. 어두운 옷,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더 말랐고 머리는 짧게 잘랐고 금발로 염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명 그였다. 왔네. 그가 말했다. 거의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지? 나는 내 아들과 돈을 원해. 물건은 어디 있어? 나는 대답을 원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왜 지훈이를 죽였어? 왜 백한이를 죽이려 했어? 그는 웃었다. 전화에서 들었던 그 냉소적인 웃음. 왜 그랬을 것 같아, 혜미? 돈 때문이야. 항상 돈 때문이었어. 지훈이는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지훈이는 구제불능의 로맨틱한 바보였어. 사랑, 가족, 미래 같은 소리나 짓거리고. 내가 원한 건 자유였어. 여행하고 싶었고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움직이는 집과 울보 아기에게 묶이고 싶지 않았어. 그럼 처음부터 왜 그와 결혼했어? 그는 엔지니어였잖아. 돈 잘 벌고
저축도 있고 보험도 있었어. 이건 투자였어. 나는 5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혼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생각이었어. 그런데 임신을 한 거야. 내 계획을 망쳐버렸지. 그의 말은 독약 같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불태웠다. 당신은 그에게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 당연히 원치 않았지. 하지만 지훈이가 잔소리를 시작하더니 유언장까지 바꿔서 모든 걸 아기에게 남겨버렸어. 그래서 나는 계획을 좀 수정해야 했지. 만약 지훈이가 내가 임신했을 때 사고로 죽으면 나는 보험금을 받고 아기는 나머지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야.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했어. 지훈이를 죽이고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도 죽이는 거야. 난 모든 걸 원했어. 그는 자백했다. 모든 것을. 단어 하나하나가 녹음되었고 전송되었다. 경찰이 모두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당신이 그 재성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지? 6억명만 원의 보험금에 비하면 6천만 원은 너무 싸지 않아? 내 평생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지. 그리고 백한이. 네 친아들. 그는 그저 부수적인 것일 뿐이었어. 나는 인적이 드문 곳에 빌린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글을 낳았어. 아무도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지. 나는 헐렁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피했어. 그가 태어난 후에는 아무데나 버릴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그 호수가 생각났어. 당신과 지훈이가 자주 가던 그곳. 낭만적이지 않아? 당신들 가족의 작은 전통이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너무나 분노했다. 온 세상의 증오가 내 앞에 있는 이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신은 실패했어. 내가 그를 구했어. 정말 짜증나지만 괜찮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끝낼 거니까. 백한이는 어디 있어? 햄이? 당신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나는 총을 보았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었다. 작고 검은색이고 총구는 내 가슴을 똑바로 겨냥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야. 내 아들은 어디 있어? 나는 비상 버튼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은 영원히 그를 만질 수 없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모든 것이 슬로 모션 같았다. 나는 불꽃을 보았다. 총성을 들었다. 어깨에 무언가 맞는 것을 느꼈다. 뜨거웠다. 타는 듯한 열감. 나는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창고 전체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문이 부서지고 눈부신 성광, 고함 소리. 경찰이다. 목이 내려놓고 엎드려. 지금 나는 서연이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를 겨냥한 총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순간 나는 그가 다시 총을 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그를 죽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총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그는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을 들었다. 3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그는 체압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웠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협박했지만 지우 수사관이 내게로 달려왔다.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혜미 씨, 버티세요. 괜찮아요. 나는 어깨의 고통이 참기 힘들었지만 애써 말했다. 그를 잡았나요? 말해줘요. 그를 잡았나요? 잡았습니다. 그는 끝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 나는 다시 병원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 내가 느낀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평온함이었다. 형월이 근육을 뚫고 지나갔지만 뼈는 다치지 않았다. 의사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5cm만 더 빗나갔으면 심장을 맞았을 거라고. 혜원이 내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품에는 백한이가 안겨 있었다. 내가 눈을 뜨자 그가 웃었다. 누가 깼나 보네. 그가 다가와 말했다. 누군가 아주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나는 다치지 않은 팔로 백한이를 안았다. 그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에게서는 분유와 순수함의 냄새가 났다. 그가 옹알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기가 행복할 때 내는 소리였다. 안녕, 내 사랑.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 괜찮아. 모든 것이 괜찮아. 지우 수사관이 1시간 후에 나타났다. 그는 지친 미소를 띠고 소식을 전했다. 기분은 어떠세요? 총 맞은 기분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살아있어요. 서연은요?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될 겁니다. 지은 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한이 살인 미수죄, 아주머니에 대한 살인 미수죄, 그리고 다른 여러 혐의들. 공무, 사기, 사법방해.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가석방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들은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정의가 마침내 찾아왔다. 녹음 파일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처음에 그가 협박을 받아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배심원들은 그가 총을 쏘는 완전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하는데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재판이 열렸는데요? 나는 창밖을 보며 혼란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혼수 상태였죠? 사흘입니다. 총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번의 수술을 받으셨지만 의사들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나는 사흘을 잃었다. 나는 백한이를 보고 놀랐다. 사흘 동안 혜원 씨가 그를 돌봤어요. 지우 수사관이 재빨리 말했다. 김 신부님도 와서 도와주셨고요. 아주머니가 쉬는 동안 이야기는 아마 도시 절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겁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나는 천천히 회복했다. 어깨 물리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필수적인 일이었다. 내가 다친 팔로 백한이를 안을 수 없을 때 혜원은 계속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김 신부님은 음식을 가져다 주셨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이웃들은 따뜻한 스튜와 걱정스러운 말들을 전해주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한 이웃이 말했다.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일은. 하지만 나는 전혀 영웅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어떤 할머니라도 할 일을 한 할머니라고 느꼈을 뿐이다.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일. 서연이 체포된 지 2달 후 나는 다시 판사를 만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판사는 서류를 보면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혜미 아주머니. 그가 말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사회복지국의 방문 기록, 백한이의 의료 경과, 그리고 진행 보고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백한이는 아주머니의 보살핌 아래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모든 발달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따라서 저는 백한이의 영구 양육권을 혜미 아주머니에게 완전히 부여하기로 판결합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또한 그의 친어머니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친권을 상실했으므로 아주머니가 원하신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할 권한도 부여합니다. 입양, 합법적으로 그를 내 아이로 만드는 것. 단지 그의 양육권자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니라 법적인 엄마로 원합니다.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말했다. 그를 입양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아주머니는 그의 엄마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갑자기 몇 달 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무게가 사라졌다.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데카니는 내 것이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나는 데카니를 안고 법원을 나섰다. 그는 이제 8개월이 되었고 통통하고 행복했다. 웃으면 작은 이빨 2개가 보였다. 내가 그를 높이 던지면 그는 깔깔 웃었다. 그는 통통한 작은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혜원과 김 신부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 셋은 법원 계단에서 기쁨으로 울었다. 해냈어요. 혜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날 밤 나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기를 돌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나는 혜원과 김 신부님을 초대했다. 우리는 구운 닭고기와 볶음밥을 먹었다. 우리는 사과주스로 건배했다. 우리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카니를 위하여 김 신부님이 잔을 들었다. 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지훈이를 위하여 내가 말했다. 그는 어딘가에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을 위하여. 혜원이 덧붙였다. 결국 사랑이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마시고 먹고 웃었다. 데카니는 하이체어를 두드리며 행복하게 소리 질렀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 몇 년이 되었다. 데카니는 자랐다. 11개월이 되었을 때 걷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으로 말한 단어는 할머니라고 말했을 때 나는 울었다. 2살이 되었을 때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탐험했다. 3살이 되었을 때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모든 이정표가 기적이었다. 매일이 선물이었다. 나는 그에게 자주 지훈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아빠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아주 용감했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널 아주 많이 사랑했어. 그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 아빠는 영웅이야. 데카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아가. 아빠는 영웅이야. 너도 자라서 아빠처럼 좋은 사람, 용감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그에게 서연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그가 더 자라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지금 그는 그저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었다. 데카니의 5살 생일날 우리는 정원에서 파티를 열었다. 이웃 아이들을 모두 초대했다. 풍선이 있었고 케이크가 있었고 선물도 있었다. 데카니는 친구들 사이를 웃으며 뛰어다녔다. 활력이 넘쳤다. 5년 전 내가 호수에서 구해냈던 온몸이 떨리고 움직이지 않던 그 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혜원이 내 옆 현관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그날을 생각해요. 나는 인정했다. 내가 5분만 늦었더라면, 그 순간 창밖을 보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그를 발견했고 아주머니가 그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아주머니의 운명이었거나 지훈이의 뜻이었을지도요. 내가 말했다. 때때로 나는 그가 그날 내 시선을 호수가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가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그의 아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요. 아니면 아주머니는 그저 포기하기를 거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한 여성이었을지도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데카니가 침대에서 잠든 후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아기였던 지훈이, 지훈이의 졸업식, 지훈이 결혼식 날, 그리고 그 사진들 옆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있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데카니의 모습,
백한이가 첫걸음을 내디는 모습. 백한이의 유치원 첫날. 두 세대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비극으로 헤어졌다가 생존으로 다시 뭉쳤다. 지훈아, 우리가 해냈어. 나는 그의 사진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 아들은 안전해. 그는 행복해. 네가 원했던 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나는 그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그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며 평안히 쉬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아주머니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늙고 너무 지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계속 싸우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합니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힘든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백한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모든 미소, 모든 포옹,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모든 말, 이 이야기가 아주머니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뭔가 느끼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려질 가치가 있고 기억될 가치가 있으며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한아, 네가 자라서 언젠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극히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아주렴. 네 아빠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죽었고 할머니는 너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기꺼이 했단다. 너와 함께한 지난 몇 년, 매 순간의 희생이 같이 있었어. 너는 할머니의 이유이고 할머니의 삶의 목표이며 두 번째 엄마가 될 기회였어.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아.